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남입니다. 앞에 최공재 감독님께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결과를 지금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본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2016년도 3월부터 제가 한 학교에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안보라는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치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인데 좀 편향돼 있었던 아이들의 사고 자체가 이제 균형을 좀 잡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균형을 넘어서 좀 올바로 제대로 좀 직시하고 있는 계량 수치까지 좀 나왔습니다. 거의 한 7, 80%의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문화 안보 패러다임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도 계속적으로 개인적 투쟁이지만 좀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었던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 문화 안보라는 어젠다를 라운드 테이블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주제는 한국의 문화 정책 이대로 좋은가? 문화 안보 불감증에 대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문화 안보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20대 국회와 새누리당과 또 좌파 문화 권력의 끊임없는 공세에 대한민국의 순결한 문화 생태계는 오염되었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뭘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문화 안보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식에 대한 어떤 부재가 만든 문화 안보 불감증 때문이라는 답에 좀 접근을 했는데요. 좌파가 90% 이상 문화 생태계 진치를 구축해서 이미 초롱성이 됐다고 그렇게 많은 기회와 창구를 통해서 외쳐도 받고 소리도 내봤지만은 듣지도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덕분에 대한민국의 문화 안보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자면 새누리당의 문화 안보 의식이 거의 제로 베이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그거겠죠. 문화는 표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문화예술이 그렇게 우스운지 문화 안보 의식도 없고 문화 안보 불감증으로 위기감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 지금의 문화안보 위기를 막을 대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야 할 말이나 일들을 좌파 눈치나 보면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좌파 문화 권력이 바라는 노림수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교만과 비겁에서 벗어나서 핵심 문제를 좀 직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 안보란요, 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지 혹은 누가 대한민국의 분열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평행성 없는 대한민국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감 있는 문화 정책을 수립해서 위협과 분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요, 인간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익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시뮬라시형이 된 시뮬라크루들입니다. 어찌 본다면 미셸 푸코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유순한 신체와 유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와 이 게이트키퍼가 게이트키핑을 한 이 왜곡된 어떤 진실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고 그런 이 왜곡되고 호도되어 있는 어떤 여론들을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의 안보라는 어떤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는 문화적 해석이 아닌 좀 정치적 해석으로서 문화 안보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찌 본다면
수많은 이 신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화라는 건 현대 사회의 신화, 즉 잘못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롤랑 바르트의 신화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 안보에 대한 어떤 불감증을 조성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 안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문화 안보를 국가나 통일 안보에서 좀 더 확장된 어떤 개념으로 좀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체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화전쟁의 대립각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대한민국 진영, 그리고 반대한민국 진영의 대립입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좌파 문화 권력이 반체제에 왜곡된 자양분을 문학이나 영화나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와 안보의식의 범위는 이제 국가와 통일해서 문화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통일안보와 더불어서 문화 안보의 문제 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문화 안보의 주체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분명 예상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문화 안보 의식을 저희가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키면 분명 좌파 문화 권력들은 검열이니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니 아니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 부정이니 같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프레임을 좀 사용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랬고요. 예전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좀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이유를 되면서 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충분히 예상되는 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올바로 직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오해하지 말고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을 제대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승자이고 그들이 권력입니다. 우리는 패자입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좌파 문화 권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성은요, 왜곡된 본질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서 국민이 불안감보다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며 부정의 삶이 아닌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니 3포니, 5포니, 7포니 이런 불만과 불안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희망과 행복의 프레임, 강남역 10번 출구에 남녀의 대립이라는 분열의 프레임이 아니라 남녀의 협치라는 어떤 프레임, 이 프레임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좌파 분열 프레임에서 시급히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한 문화안보 체제 속에서는요, 좌파가 만들어놓은 분열 프레임으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문화안보 의식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문화안보 위협에 대응할 대안과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부인하고 허물은 세력과 제대로 된 문화전쟁을 한판 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 문화 권력의 본질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미 90% 장악한 이 문화 생태계에서 과연 이 오염된 문화 생태계에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던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 그 본질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는요, 문화 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상화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부와 비교해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의 문화재정만 봐도 6조 5,780억 원입니다. 정부 지출 부분별 증가율 중에서도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파 문화 권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상화와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만약 관심 있는 세력이라면요, 5조 3천억 원의 단일 사업을 하는 사상치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아시아 문화정당 같은 돈 먹는 하마는 탄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열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인
영화 제작자 차승재가 열악한 영화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35억 원을 부정적으로 횡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차승재에 대한 출국 금지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해제시켜주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모 대학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낡은 감각과 부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투명성과 법규를 준수할 의무라든지 작품 선정 시 객관성 확보라든지 여러 영화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서 혁신과 쇄신을 위한 자정 노력만 했다면 올해처럼 영화계가 파탄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국제영화제처럼요, 국고보조금으로 좌파 영화의 온상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외침이 지금처럼 허상의 메아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예총이요,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횡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지원금 나눠먹기라든지 소액 다권 지원으로 지원 효과를 떨어뜨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예술영화 전용관이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자격 논란의 예술단체를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원 사업에 탈락한 문화예술단체의 반발도 적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5천만 원을 지원한 공연에 600석 규모의 관람석인데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 공연에 나오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 단체와 공연에 올해 또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유는 우수 사례라고 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이요, 어찌 보면 눈먼 돈, 먹는 놈이 좀 임자라는 이 좌파 문화 이 생태계에서는 배고픈 예술인의 프라이드 자동차가요, 벤츠 자동차로 바뀌고요, 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지원금 사냥꾼들이 벌떼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이 보조금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건당 이 퍼센트를 먹는 전문 지원금 사냥꾼들입니다. 충북의 이시정 도지사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신데요, 충청북도 지정예술단이라는 단체를 선정해서요, 매년 2억씩 2년을 지원해 줍니다. 한 단체당 2년 동안 4억을 받는 거죠. 지금 연임을 했으니까 거의 한 16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효과는 없습니다. 생산된 콘텐츠도 없고요, 그것이 어떤 프리미엄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어떤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요, 세계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해에 2천억 원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지원금 시장을 개선하고 또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을 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 욕을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 국고보조 사업 규모가요, 5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건 절반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즉시 없애야 된다, 혹은 감축해야 된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공관에 따른 사업 폐지를 또한 감축을 시행하면 1조 8천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금삼이라는 소설가가 바디 페인팅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지하는 예술가들의 지원금 유용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젠 좌파 문화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좌파 문화 권력의 위선적인 어떤 가면놀이를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정책의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도요, 기득권의 특권이라는 특권은 다 누린, 도덕적 순결성을 잃은 지 오래 전이면서도 도덕성을 운운하는 좌파 문화 권력의 위선적인 가면놀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국민 혈세로 좌파, 캥거루, 좀비, 오징어 예술가들을 양산하는 이 정책은요, 근본적으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생태계가 그들의 돈벌이와 생활수단이 되는 비합법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비합리를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 문화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권력 집착과 탐욕의 실체를 이제는 좀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화 생태계의 황금 방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요, 오로지 좌파 문화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눈의 가시인 몇 안 되는 우리 진영의 문화인들마저 내쫓기 위해 탐욕과 권력의 발톱을 드러내며 또다시 문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진영의 방어망 현실은 어떠합니까? 문화 관련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새누리당이 좌파들의 진격에 어떻게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이념이나 조직과 실천의 부분에서 거의 무방비 수준입니다. 정권 탈환을 위한 서슬퍼런 진격에 좌파에게 또다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막힐 따름입니다. 좌파가 점령한 문화 생태계에 파급력도 없는 사령관 몇 명 교체하는 정도나 문화기구 몇 개 정도를 만들어서 정리를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요, 2004년 참여정부에서 문화연대와 민해총이 토론회를 통해서 출간한 이 예술의 힘, 그리고 창의 한국이라는 이 두 권의 책에서 문화 어젠다를 차용하고 있는 판국에 그들과 문화전쟁을 한다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고 웃음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반정부, 반기업, 반사회의 반체제 사상을 전파하는 문화정책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겠습니까? 좌파 문화 권력에 오염된 문화 생태계에서는요, 어떤 문화 정책, 또 문화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도 모두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좌파 문화 권력이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좌파 문화 권력이 요즘 좀 수상합니다. 4.13 총선 이후에 전방위적인 선제 공격으로 문화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이 전면전에 돌입한 긴급 상황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좌파 문화 권력은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영화 화련 후가를 개봉하더니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광해, 왕이 된 남자 26년 남영동 1985를 개봉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펼치면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자가당착, 나쁜 나라, 업사이드 다운, 베테랑, 내부자들, 검사회장까지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국가, 정부, 기업, 사회에 대한 반감의 반체제 정서를 전파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4.13 총선의 패배라는 참담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지전이라면요, 최근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 지원을 받은 우리 손자 베스트와 MBC에서 해직된 뉴스타파 최승호 PD의 다큐멘터리 자백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우리 손자 베스트는요, 좌파 문화 권력의 사령가인 명계남이 출연해서 어버이 연합과 일간 베스트를 희화하고 조롱하는 영화였습니다. 어버이 연합에 대한 이 명계남 씨의 조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부터 계속 진행형이죠. 또 다큐멘터리 자백은요, 외연적으로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유성 간첩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내포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비웃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 지원했던 전주국제영화제 스태프들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찍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일까요? 이들에게 영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찌 본다면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라는 것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카운터 펀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계의 이면을 다룬 최민식 주연의 영화 특별시민이, 또 5.18을 다룬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 운전사가 2017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좌파 문화 권력은요, 왜곡된 진실을 달콤 씁쓸하게 영화에 녹여서 국민을 선동하고 급진적으로 직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난 4월 27일 통제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회의 실상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가 개봉돼서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27,063명, 5월 22일자 기준입니다. 27,063명을 기록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가요 15,000명을 넘겼다면 이건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문화 권력이 장악한 이 예술영화 전용관들은요 이 태양 아래에 대한 개봉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경향신문의 백승찬 기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울 거 없는 진실이라며 비난거리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문화 권력의 스탠스이고요, 우리 문화 안보의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좌파 문화 권력으로 인해서 문화 안보의 생태계가 이미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방하는 것은 일회용 데일밴드라는 거죠. 일회용 데일밴드로서는 이 암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단은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사회 전체에 뿌리 있게 전파된 반체제 암세포를 치료할 강력한 백신 개발을 통해서 좌파 문화 권력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세 가지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문화 안보 캠페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문화 안보의 중요성을 좀 널리 알리고요, 올바른 문화 안보 의식의 이해와 실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좌파 문화 권력들은요, 자신들이 이익 관계에 따라서 아주 교묘하게 언론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 특히 이제 카페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일상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끊임없이 혼동시키면서 왜곡시키는 이 그들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직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성찰적 사유를 통한 이 균형의 시선을 지닌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한민국 문화안보 연구소 설립입니다. 오염된 문화 생태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안보연구소는요, 문화안보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전략에 대한 연구와 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정책 보고 등의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며,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정책 연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연구 결과의 발간 활동을 통해서 문화와 안보의 어젠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문화 아카데미 설립의 문제입니다. 차세대 문화 아카데미는요, 우리 진영의 이념을 문화예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기관입니다.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 시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 인재와 국민들을 혼역하는 이 좌파 문화 권력의 집어 등을 직시하고 감시하는 문화예술 리터러시 교육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는 평양된 문화 권력의 강력한 균형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이야말로 지금 문화 생태계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초기 치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좌파 문화 권력으로 문화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좌파 문화 권력의 왜곡된 본질을 직시하고 그들이 전개하는 대한민국 분열 전면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화안보 캠페인을 통한 문화안보관 수립과 문화안보의식 확립이 우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안보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연구활동이 필요하고요. 우리 진영이 이념을 실천하고 전파할 문화예술 인재와 문화예술 교육자를 양성해서 오염된 문화 생태과 문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편향된 문화 권력의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 물론 암세포가 감기 낳듯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인내한 시간만큼 우리 또한 길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명백한 것은 그들만큼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문화 안보의 토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발제가 대한민국 문화 안보 의식과 문화 안보 불감증에 대한 연구에 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문화 안보관, 문화 안보 의식, 문화 안보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어떤 발전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문화 안보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번 학기 초부터 연구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된 개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학생들과 또 다른 어떤 이 계층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충돌,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개념 자체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안보라는 이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우파 진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문화전쟁의 어떤 무기의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안보라는 어젠다를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올리는 선에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